앞으로 앞으로 수원 김준혁 수원 개혁도시 청주대왕 뜻 살려 제2의 개혁이 이끌 청주 전문가 김준혁 온 시민 수원 시민 하하하 웃도록 김준혁 달려가겠네 세상 끝까지 등we시 날개달 수원 김준혁 앞으로 앞으로 수원 김준혁 수원 선하고 자라 한평생 사랑했네 세계 속 화성 되도록 발로 뛴 행정 전문가 온 시민 수원 시민 걱정 없이 웃도록 김준혁 달려가겠네 낮은 곳으로 수원이 미래다 김준혁 외친다 수원은 앞으로 수원은 앞으로 김준혁을 응원한다. 자, 정조의 혼이 서린 역사의 도시 수원. 그래서 정조 전문가를 부르고 있는 수원. 수원을 세계의 관광도시로 만들 유일한 선택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김준혁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손님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박시영입니다. 네. 저와 우리 박시영 대표님이 대선 맥주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지선 맥주가 된 겁니까? 예. 자 그리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수원갑 김승원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원이 낳은 또 최고의 정치인 우리 김승원 의원님 모셨고요. 자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한신대학교 교수이시면서 최고의 정조 전문가이면서도 수원의 미래를 만들어 나갈 우리의 호프 김준혁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 실황은 김용민 TV를 통해서도 방송되고 있죠? 네, 반갑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자, 그래요. 수원은 앞으로 수원을 앞으로. 자, 이 김준혁 교수님이 내신 책 여러분 정말 두껍죠? 또 칼라고. 예,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책입니다. 사실은 뭐 또 무슨 흔히 볼 수 있는 정책 그 책인가 봤더니 그게 아니라 김준혁의 인생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네. 이게 보통 되게 지방선거 앞두고 이게 책 펴내시는 분들이 네. 날림 공사를 많이 합니다. 아유 그래. 되게. 읽어줄 수가 없는 책도 많아요. 근데 예. 이거는 굉장히 탄탄해요. 보니까. 야. 최고의 또 우리 작가 아니겠습니까? 뭐 그동안 정말 뭐 한 권 한 권이 최고의 그 퀄리티를 자랑하는 역사 도서인데요. 자 김준혁의 역사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아유 교수님 원래 이런 기획을 하신 거예요? 아니, 사실 제가 이 예. 책을 원고를 좀 2번을 쓰게 됐습니다. 예, 처음은 아까 뭐 정책 이야기 많이 했는데 제가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제 혁신위원을 하고 있고 또 특히나 이 수원이란 도시가 정조가 국가 개혁을 위해서 혁신의 도시로 만든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 이제 혁신 어떤 정책들 그리고 그런 혁신 정책들을 이어서 이 수원이란 도시가 혁신의 도시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런 뭐 정책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썼는데. 야, 그 책도 대단하겠는데요? 예, 하여튼 뭐 그 원군 그대로 다 있으니까 네. 언제 기회가 돼서 다시 한번 이렇게 낼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한 그 몇 주 전에 예전에 희망제작소 소장을 하셨던 김재선
소장님께서 네. 동네 앞에서 이렇게 그 치킨집에서 맥주를 한 잔 먹다가 네. 이 형님이 책 이야기를 물어보시는데 네. 아,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은 그런 것보다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더 궁금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살아온 이야기를 좀 다시 쓰면 좋겠어 라고 해서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서 술 형님 여기까지만 딱 먹읍시다 라고 하고 집에 가서 바로 들어가서 바로 가서 그때부터 이제 글 작업을 좀 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이제 뭐 어린 시절 자라면서 느꼈던 것들 또 불합리한 사회의 어떤 구조들 그러면서도 또 제가 수원시에서 학예연구사로 일하면서 했던 그런 빛나는 성과들 또 뭐 앞으로 미래에 대한 수원의 생각들 이것을 다시 정리해서 낸 책이 이 책입니다. 사실 뭐 저희 김준혁 교수 하시면 말하면 뭐 리더라면 정조처럼 네. 그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베스트셀러죠. 굉장히 극찬했던 네. 책이었고 또 이재명이 보내는 정조의 정조의 편지 네. 두 가지 그 책이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조라는 인물이 개혁군주인 줄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에 있어서도 살아 숨쉬는 인물로 이거 끄집어낸 거예요. 그렇습니다.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예. 지금 현재의 인물처럼 그 의미를 알기 쉽게 좀 만들어줘서 굉장히 뜻이 깊었고요. 그래서 이제 정조에 대한 정조 전문가 보통 이렇게 김준혁 교수 알려져 있는데 오늘 이제 책 얘기를 좀 해보면 제목이 굉장히 좀 특이합니다. 수원을 앞으로, 수원은 앞으로 이렇게 정하셨는데 이게 뭐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예, 특별한 의미가 당연히 있죠. 사실 그 이제 우리가 앞으로 또 이재명 후보님도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수원이라고 하는 도시가 이제 앞으로 이 세계를 이끌어 나갈 도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좀 담아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결국은 이제 수원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수원을 앞으로, 수원은 앞으로 이렇게 정하게 됐는데 제가 이 얘기는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박시영 대표님의 측근 세력들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저도 한마디 드려도 예, 예. 될까요? 처음에는 그 우리 초등학교 때 불렀던 앞으로 그 노래가 생각이 났는데요. 네. 저도 이 책을 봤을 때는 사실 김준혁 교수님하고는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 한 300m, 그렇죠. 500m 정도. 예. 한 300m 300m 안쪽에 정도 안쪽에. 화장동? 예, 여기 정자동. 정자동. 네. 그래서 같은 물, 같은 땅에서 자란 식물을 먹고 자라서 그런가 저랑 이게 너무 비슷한 거예요. 내 얘기랑도 비슷하고 많이 봤던 네. 고향 사진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저희 어렸을 때는 정조대왕 본받아서 효도 많이 하라고 효행의 도시 수원이라고 해서 예. 정말 저랑 비슷하고 제가 김준혁 교수님 따라서 네. 2년 후배입니다. 그래서 수성고등학교. 예. 초등학교부터. 초등학교부터. 예. 그래서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물을 마시면서 같이 자랐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두 분이 깐부인데. 깐부예요. 아니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네.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데 네. 김승원 의원님 아버님이 예. 저희 아파트 같은 라인에 1층에 사시고요. 네. 제가 10층 삽니다. 그래서 아까 아버님도 와서 네. 막 격려해주고 가셨습니다. 아니, 보통 근데 인연이 아닙니다. 이 예. 수원에 와 보면 깜짝 좀 놀랍니다. 왜냐하면 진짜 10년 전만 해도 수원 하면 제 기억으로는 당연히 뭐 경기도에 도청 소재지가 있는 곳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지만 그렇게 매력 있는 곳이다라는 느낌이 좀 덜했는데 최근 들어서 보면 완전히 수원이 명실상부하게 경기도에서 최고의 도시로 삶의 질이 높고 미래형 도시로 탈바꿈했고요. 그럼요. 예. 경기 수원 화성 같은 경우도 완전히 젊은이들이 몰려와요. 핫플레이스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수원역 앞에 뭐 과거에 불미스러운 그런 그 집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집장촌이라 이런 것들이 싹 있었는데 정비됐어요. 싹 정리되고 광교가 뜨고 그래서 예. 뭔가 수원 자체가 굉장히 그 뭔가 활성화돼 있고 굉장히 젊어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이게 저 받는데 민주당이 이렇게 집권한 다음부터 달라진 예. 현상이고 그 전에는 저 우리 그 폴기브 킴 시장님 때부터는 좀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요. 김용서 시장, 폴기브 킴. 예. 책 얘기 한번 좀 더 예.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특이한 것은 아버님 어머님 얘기가 먼저 좀 나왔거든요. 아니, 목차를 아버지께서 보니까. 저기 그 5.16 때 해직 교사셨어요. 그 사실 전교조 해직 교사 선생님들 좀 많이 만나봤는데 와 5.16 때 해직 교사. 그 4.19 혁명 이후에 네. 당시 젊은 청년 교사들이 교원 노조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 예, 그게 이제 전교조의 이제 어찌 보면 앞에 전신이라고 할 수 원조.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때 교원 노조가 만들어져서 아주 짧은 시기에 만들어졌다가 정말 짧은 시기에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고 나서 아이고. 다 해직이 됐죠. 그때 이제 아버님도 중등교사 하시다가 이제 해직이 됐고 그러다가 이제 초등교원들이 너무 이제 모자라서 그때 해직됐던 중등교사들한테 어떤 초등교원의 시험을 볼 수 있는 이제 또 기회를 줘서 시골서 참외 농사 짓다가 원두막으로 누가 저 이렇게 뭐 후배들이 신문을 갖고 왔는데 네. 그 신문에 이렇게 그 공고가 나가지고 그거 보고서 이제 다시 시험을 보셔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교사가 되셨는데 본인은 뭐 초등학교 교사를 너무너무 만족스러워하셨고요. 네. 어린 학생들을 굉장히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그런데 아버님이 이제 역사를 원래 전공했던 그 분이셨기 때문에 저한테 어려서부터 이제 역사 이야기를 많이 해줬고 그런 게 자연스럽게 제 성장하는데 기반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가 되신 거예요. 또. 그렇게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어머니 얘기도 좀 해주세요. 글쎄 저희 어머니가 보통 분이 아니시죠. 네, 어머님이 사실은 그 안성 저 시골에서 초등학교만 나오신 분인데 그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교 가고 싶었는데 할아버지가 안 보내신 모양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당시 담배 농사를 짓고 계셨었는데 담배 농사라는 게 되게 힘든 농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하여튼 뭐 굉장히 열정적인 그 시골 여인이었는데 그런 그 여러 가지 이제 성장 과정 속에서 또 뭐 당시에 새마을 운동 이런 거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도 적극 참여했던 분이었는데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뭐 책에도 쓰긴 썼습니다만은 우리 어머니 꿈 중에 하나가 영어 간판을 읽는 거였어요. 예, 왜냐하면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셨기 때문에 영어 간판을 못 읽는 게 한이 맺혀가지고 영어 간판을 읽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중학교 검정고시, 고등학교 검정고시 마치고 드디어 대학까지 가서 대학을 졸업하는 60이 넘어서 대학을 졸업하셨는데 학교에서는 예. 다 교수인 줄 알았는데 예. 뭐 학생이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학점이 굉장히 높아요. 네. 학점 높은 건 이 자리에서 처음 책에는 안 썼는데 네. 주로 김치를 많이 해서 교수들한테 네. 많이 갖다 줘서 학점이 높았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아니 뭐 책 내용 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좌파 의식에 쩔어 있었다. 그래서 낙인 찍기도 했다, 힘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예, 뭐 그건 내용도, 사실입니다. 그 내용도 한번 좀 소개해 주시죠. 아버지 때문이네. 아버지가 역사의식을 글쎄, 심어줬으니까. 저는 그 어려서 아버지가 갖고 왔던 그 이런 나름의 진보적 잡지들을 좀 많이 시사 잡지들을 많이 읽게 됐는데 사상계 이런 예, 뭐 그런 여러 가지 책들을 읽으면서 주로 많이 읽었던 게 이화 선생님 쓴 글들을 많이 읽었어요. 역사문제연구소. 예, 그렇죠. 고등학교 다닐 때 이화 선생님 글을 읽다 보니까 그쪽으로 자연스럽게 이제 경도가 됐는데, 근데 하여튼 뭐 저는 그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한 부분들에 대해서 당시 80년대 초반에 제도권 교육의 선생님들은 인정하기가 좀 힘들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저희 이제 교감 선생님이 이제 국사 시간을 대신 들어오셨었어요. 예, 그 교감 선생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한테 뭐 가르치긴 그렇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좀 한번 해봐라.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손을 번쩍 들고 질문을 하나 했죠. 율곡이이와 태계이황이 만약에 노비였다면 그런 그 학문적 경지에 다다를 수 있었겠느냐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입시 준비하는 학생이 그런 질문 한다는 게 좀 이상하게 여겼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 교감 선생님이 너 나와 그러더니 이 새끼 빨갱이 새끼 아니야 하고 그때부터
50분간 두드려 패서 작살나게 얻어맞고 질문을 했다고? 예,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네. 교감 선생님 입장에서는 네. 이거는 저 빨갱이들이나 하는 질문이지 아이고, 무슨 참. 어떤 노비가 됐어도 그런 학문적 경지를 이룰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날 이후로 공부를 작파를 하고 친구들이랑 좀 놀다가 나중에 정신을 좀 차렸죠. 예. 아니 뭐 저기 보니까 신영복 선생 얘기도 있고 예. 도울 선생 뭐 이야기도 하여튼 있던데. 저는 예. 되게 감사했던 게 그 신영복 선생님의 책을 읽고 나서 제가 신영복 선생님 찾아갔습니다. 네. 예, 그때부터 신 선생님 또 인연을 맺게 됐고 도울 김용옥 교수님도 참 저희 한신대학 그 원래 학생 출신이세요. 신영복 그 도울 김용옥 선생님이 그래서 이제 도울 선생님하고 인연도 맺고 도울 선생님이 중국일기라고 하는 책에 예, 제 이야기를 6페이지나 물경 써놨습니다. 첫 번째 말이 김준혁은 나의 제자다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작은 아들이 보다가 아빠에 대한 호칭이 무려 6번이나 있어요. 그래서 김 교수는 혹은 준혁이는 김준혁은 뭐 김준혁 교수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여러 호칭이 있는데 제가 오늘도 좀 이렇게 오시게 하려고 하다가 괜히 나라의 큰 스승이 코로나 막 이런 오미크론 확산되는데 좀 그럴 것 같아서 이런 말씀을 안 드렸고 선생님 뭐 열심히 잘하라고 덕담만 해주셨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2002년에 노사모 활동을 하셨습니까? 아, 뭐 책에 그 내용이 있던데. 예, 아주 열심히 했고 저기 계시는 우리 형님들 네. 좀 우리 탁준 형님부터 같이 정선희 누나 다 노사모 같이 하셨던 분들 반갑습니다. 예, 노사모 출신 예, 여러분들. 계시고요. 네. 또 저희가 이제 노 대통령님 당선되시고 나서 그때 이제 그 노 대통령님께서 정조대왕을 특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원 지역에 있는 노사모들 독자적으로 정조를 닮고 싶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또 모임을 만들어 갖고 지금도 그 굉장히 열심히들 활동하고 계시고요. 수원 연화장에 그 노무현 대통령 추모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이제 수원에 있는 많은 시민운동가들이 함께해서 만들었는데 우리 정조를 닮고 싶어하는 사람들 이 모임 사람들이 특히 더 열심히 하셨고요. 지금도 2주에 한 번씩 가서 항상 청소하고 또 이렇게 그 인사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 우리 형님들 누님들이 저 와 계신데 아까 되게 많이 왔다 가셨는데 이 인간들 다 지금 술 먹으러 간 것 같은데요. 아 근데 저도 옆에서 들으니까 원래 네. 김준혁 교수님 말씀 잘하신 걸 잘 알고 있었는데 아 정말 우리나라가 낳은 3대 이빨 아이, 아까 돌 김영옥 선생님 예. 그다음에 그 나이문화유산 답사기인가요? 유흥준 교수님 예. 그다음에 김준혁 교수님 아이 전혀 3대 이빨로 느껴지는데 3대 구라이. 제가 한번 식당에서 음. 그때는 이제 김준혁 교수님이 쓴 책인 줄 모르고 동반자들이 늦게 오는 바람에 그 책을 한번 봤어요. 네. 한 200페이지, 300페이지짜리를 한 번에 그냥 쉼없이 너무 재밌어서 너무 읽은 글을 잘 쓰시고. 예, 예. 진짜. 보니까 예. 저자가 예. 형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제가 깜짝 놀랐죠. 네. 그때부터 아니, 좀 예. 그 수원시의 학예연구사로 활동하실 예. 때 그 일화가 있습니다. 예, 그거 정말 재밌는 일화예요. 잘못했으면 눈깔이 뽑힐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아니, 얘기 좀 근데 해주세요. 그 전에 예. 3대 구라가 정말 김준혁 교수가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황석영 선생이 들으면 굉장히 본인 빠졌다고. 아니 그 제가 차이나는 클래스 2번 출연했는데 네. 그 첫 번째를 JTBC. 46회 출연했었을 때 매력군주 정조 글을 더 알고 싶다가 역대 시청률 2위예요. 차트에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유홍준 선생 또 뭐 유시민 작가가 저보다 예. 시청률이 좀 낮은데 저보다 시청률이 유일하게 높은 딱 한 분이 황석영 작가입니다. 아, 그렇지. 네, 황석영 작가가 시청률 1위, 제가 2위, 네. 유홍준 3위, 유시민 4위 이렇게 지금도 시청률이 돼 있는데 아유 어떻게 감히 그분들하고 비교하겠습니까? 아까 그 얘기도 해주시죠. 수원시 학예사. 학예사. 아니 그게 일부러 그거는 나중에 문제될까 봐 하여튼 나중에 하려고 책에 안 썼는데 네. 제가 이제 2006년에 그 화성 행궁이 이제 사실은 2003년에 복원이 됐는데 그렇지. 그 복원된 건물에 현판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현판이 없으면은 그 이제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현판을 다 거는 작업을 했는데
화성인궁 바로 옆에 활용전이라고 하는 정조대왕 사당이 있어요. 네. 그 사당의 현판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친필 현판이 걸려 있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정조대왕 사당의 박정희의 현판은 이거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제가 아주 합법적 방법으로 그 현판을 내렸어요. 내렸는데 내리는 날 아침에 한겨레 신문에 네. 크게 광화문 현판을 정조대왕의 글씨로 바꾼다라고 일면에 써 있었어요. 네. 그게 유홍준 청장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의 글씨를 내리자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밥 먹다가 저희 가족들이 아빠 그 저기 활용전에 있는 박정희 현판 내리기로 했는데 그거 언제 내려? 그래서 오늘 내리는 건데 그랬더니 아유 조선일보에 안 걸리게 조심하라고. 네. 진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들이 아니 아들 우리 가족들 전체가 다 조선일보에 안 걸리게 조심하라 그래서 네. 제가 야 이걸 조선일보가 어떻게 알겠냐? 네. 내가 6개월 동안 얼마나 교묘하게 작업을 해서 내리는 건데 그랬는데 점심 먹고 있는데 네. 전화가 왔어요 선배한테. 네. 아주 진보적 운동가인 선배였는데 네. 그 선배가 예전에 그 박정희 현판 내린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형 이따 4시에 내릴 건데 그랬더니 아 그래? 그 사람이 바로 조선일보에 전화를 했어요. 아이고. 네. 그래서 조선일보가 속보로 올렸어요. 아. 속보로 올려갖고 그날 아침에 박정희의 글씨를 광화문 글씨를 정조대왕의 글씨로 바꾼다고 하고 그날 하필이면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노무현 정부가 정조로부터 배우는 개혁 리더십 특강이 열렸어요. 공직자들 대상으로. 네. 거기에 정조대왕의 사당에 있는 박정희의 글씨를 네. 수원에서 내린다. 예. 이건 뭔가 노무현 정부가 고도의 전략을 갖고 하는 거다라고 당시 수원시장은 한나라당 생각을 단체장이었는데.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보를 올리니까 그걸 내리는 순간에 방송 4사부터 중앙 언론사 20개사 뭐 다 와갖고 생중계됐어요. 생중계됐는데 그걸로 끝나면 괜찮은데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문경초등학교 제자들이 당시 70 넘은 제자들이 거의 한 달 동안 제 사무실을 와가지고 정말 저를 부여잡고 이거 실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위로다가 저 새끼 눈은 뽑아야 돼 이래갖고 이제 하는데 옆에서 몇몇 분이 막아가지고 그때 살아났죠. 그 하여튼 그 엄청난 고통을 좀 치렀는데 여러분 제가 그 이후로 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담이 커졌어요. 담이. 진짜. 근데 조선일보 언론개혁하면 우리 김승원 의원님 그렇죠. 아닙니까? 이제 우리 김승원 의원님 사실 모신 이유가 예. 그런 우리가 이 개혁의 혁신 주자. 저는 진짜 국회의원 300명 중에 가장 대표적인 개혁 일꾼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 그렇습니다. 두 분과 함께 나눠보고 싶어서 네. 사실 모셨어요. 우리 김승원 의원님 정말 우리가 투표를 하잖아요. 표의 효능감이 정말 하늘을 찌르는 분입니다. 우리 김승원 의원님. 야, 언론 김용민 개혁의 선봉장. 이사장이 정치인 칭찬하는 거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저 거의 없어요. 김승원 의원님 국회 네. 가셔가지고 지금 언론 개혁을 위해서 무슨 일 하셨는지 좀 자랑 좀 해주세요. 예, 사실은 그 작게는 가짜 뉴스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국민 개개인 또 기업체 등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시 손해배상을 받더라도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어떤 분은 그 생명을 끊기도 하시고 그렇죠. 또 어떤 분은 가족 피해가 너무 커서 예. 한국에도 못 사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피해의 완전한 그런 보상을 위해서 가짜 뉴스를 근절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작게는 시작했고요. 크게는 나라 전체를 생각하면 뭐 요즘 같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이때 사실은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인데 사실 국민들이 즐겁게 각 당의 정책을 비교하면서 우리의 미래를 함께 이끌어 나갈 지도자를 뽑는 그런 때인데 사실은 이 어떻게 보면 족벌 수고 언론의 가짜 뉴스, 왜곡 뉴스 때문에 자꾸 분열, 갈등이 계속되고 그리고 주권자인 국민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결국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해서 계속 이상한 결과가 나오게 하는 또 그 근원이 가짜 뉴스 또 왜곡된 뉴스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두 가지 차원에서 이것만큼은 꼭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작년 봄 여름 거의 그 가짜뉴스 처벌법 또 피해구제법에
거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전력 투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8월 30일 날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데 본회의까지는 올렸는데 상정을 못해서 아직은 본회의에 계류 중인 상태입니다. 네. 끝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언제든지 국민들께서 힘을 보태주시면 가짜 뉴스를 일삼는 그런 왜곡된 언론들에 대한 정당한 응분의 그런 피해 보상 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이 아직도 지금 살아 있다는 것을 저는 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간 1조쯤 되는 정부 광고를 국민들이 직접 그 언론사에 그 잘하고 있는 언론사에 보낼 수 있는 법도 만드셨어요. 그렇습니다. 예, 미디어 바우처법이라고 해서 예. 여러분 사실 정부 광고가 1년에 한 1조 800억 정도 되는데요. 그 지금까지는 그 광고를 배분할 때 언론사의 그 발행 부수 또 유가 부수 돈 주고 사보는 그런 걸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정부 광고를 줬는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컨대 120만 부를 발행했다고 하면 110만 부를 돈 주고 사본다는 그런 허위 통계로 국가의 광고비를 엄청나게 부당하게 수령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거에 대한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이제 형사 고발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고쳐 나가고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정부 광고비를 국민들에게 바우처 형태로 지급해서 국민들이 진실을 보도하는 언론 또 국민 삶에 좋은 그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에게 국민이 10,000원씩 20,000원씩 바우처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서 네. 언론이 그 광고주인 기업체 눈치 보지 않고 또 네. 정치 권력 눈치 보지 않고 네. 국민을 의식하고 국민을 위해서 하는 보도가 나올 수 있는 미디어 바우처법을 제정안을 냈는데요. 아마 올해 꼭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염원도 갖고 있습니다. 이건 한번 네. 박수. 아니 고맙습니다. 이걸 두고 언론계에서는 뭐 언론 탄압이다 그러는데 아니 언론이 국민들한테 신뢰를 얻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광고비 탁을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게 어떻게 언론 탄압이에요? 네, 우리나라 언론 신뢰도가 아직도 세계 유수 선진국에서는 꼴찌 네. 아니면 끝에서 뭐 세 번째 이 정도인데요. 빨리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언론도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 멋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대선 국면인데 네네. 그 뭐 선대위에서 맡은 역할이 뭡니까? 그 정당 혁신위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신 네, 것으로 알고 사실은 있는데. 예. 저희가 김준혁 교수님도 우리 함께 활동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그 아직까지도 부당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일단 정치인부터 내려놓자라고 해서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그런 부당한 면책 특권이라든가 또 불체포 특권이라든가 또 같은 지역에서 3선 이상 계속 함으로써 어떤 고인물이 된다라고 한다든가 이런 좀 특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분들이 빨리빨리 순환될 수 있는 국민의 의사가 빨리빨리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거에 대한 그 개정안을 다 냈고요. 지금 김준혁 교수님과 함께 지금 그 통과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있는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추가로 좀 첨언을 하자면은 김승원 의원님은 저희 이제 그 정당혁신위원회가 분과가 두 개가 있어요. 정치개혁 분과가 있고 정당혁신 분과가 있는데 정치개혁 분과 위원장님이십니다. 위원장님이신데 본인이 국회의원이잖아. 본인이 국회의원인데 본인이 갖고 있는 특권을 다 내려놓겠다는 거야 위원장이. 그래서 본인이 3선 연임 금지 조항도 한 자리에서 본인이 강력하게 추진하시고 불체포 특권 뭐 이런 거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체 회의할 때 저는 우리 김승원 의원님이 이제 내놓은 그런 혁신안을 옆에서 또 계속 서포트하는 저것도 해야 된다. 또 일부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럴 때 이제 제가 또 나서서 또 역할을 또 하고 또 저는 또 저대로 정당혁신 분과 내에서 있었던 잘못된 관행들 이런 관행들을 갖다가 지금 바꿔내는 일들을 좀 하고 있는 이제 거죠. 궁금한 거는 그게 과연 3선 연임 초과 금지 내용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굉장히 민감할 텐데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위헌 소지도 좀 있지 않습니까? 그냥 3선 초과 금지가 아니라 동일 지역에서 3선 네. 초과 금지인데요. 위헌 소지는 제 법률적인 경험으로 볼 때는 그런 충분히 피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적용하면 피할 수는 있는데 한 12년 뒤에는 근데 이제 지금 있는 분부터 다음 총선 때부터 바로 적용한다. 지금 이제 언론에서 하도 비판하니까 장경태 혁신위원장이
그 입장을 좀 바꿨잖아요. 그래서 수정안을 내겠다. 지금 예를 들면 삼선 있는 분, 지금 삼선을 동일 지역에 있는 분들은 다음 총선에 못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수정안을 내겠다. 그게 사실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필 포인트가 될 텐데. 네, 네. 근데 이제 이 부분 이렇게 적용하면, 그러니까 위헌 소지가 있는 부분들도 뭐 충분히 거론될 만 할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뭐 사실은 이제 우리 장경태 위원장이 그 종합적인 책임을 지고 네. 하고 있는데 삼선 의원님들한테 전화가 가끔 온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뭐 평소에 잘못한 게 있느냐라고 해서 그래서 저희가 두 트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안을 바꾸는 일에는 야당도 동의를 해야 돼서 또 위헌적인 문제가 또 있어서 사실 난관이 좀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당원 당규를 바꾸는 걸로 해서 당원 당규를 바꿔서 동일 지역에서 삼선 초과는 하지 않도록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송영길 당 대표도 동의를 해주셨고 네. 이재명 후보님도 힘을 실어주시고 네. 있어서 결국에는 이게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은 한 거는 맞는데 점점 이게 불이 번져가고 개혁의 의지가 불타오르면 저희가 최초로 하지 않을까라는. 아니 저는 기대를 개인적으로 갖고 꼭 그게 통과됐으면 좋겠어요. 아니 네. 저희가 내부에서 뭐 이런 법률적인 문제도 다 검토를 했지만 위헌적 내용도 있을 수 있다고도 보지만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대로 당원 당규로 해서 저 국민의힘은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 민주당이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민주당 그럼. 자체적으로. 이 당은 하는데 저 당은 안 한다고 그러면 원활 예, 없대요.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지금 이 제도와 관련 이 내용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고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다음 이제 총선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사실은 국민들한테 임팩트 있게 다가서려면 중진 의원들 중에서 일부가 또 반대도 하면서 그러면서 토론도 하고 의총을 통해서 다수가 동의해서 뭔가 우여곡절 끝에 이게 이제 채택이 되고 당론으로 그다음에 이제 그 상임위나 본회의에서 다뤄지겠다 이런 어떤 이 흐름을 형성을 해줘야 이 이슈가 사람들한테 전달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반발하는 의원들은 대놓고 반발할 명분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사실 국민들이 잘 몰라요. 삼선 굉장히 이거 큰 일이거든요, 사실. 네.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저는 뭐 한 3선 정도 하면 그만하셔야 한다. 그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니 그때쯤 네. 되면은 이제 관료들한테 속지 않는다라고들 하지만 또 관료하고 결탁합니다. 또 총선쯤 되면은. 아니 그래서 그리고 이후에 정당 혁신위원회에서 이후에도 개혁 작업들이 지금 계속 발표될 예정입니까? 예, 그럼요. 예, 네. 예. 뭐 준비되고 있는 게 있나요? 근데 저희가 지금 미리 이야기할 수는 없고 예. 예, 다음 주 이제 수요일 날도 예. 역시 또 저희가 수요일마다 예. 발표를 하고 있고 우리 김승원 의원님도 항상 가서 발표를 좀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굉장히 또 센세이셔널한 내용으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미리 사전에 이야기는 안 하는 걸로 네. 예,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말씀드릴 수는 네. 없습니다. 자, 김준혁 교수님, 이 자리에서 뭐 공약이나 정책 얘기하면 안 됩니까? 아니 뭐 그거는 아니고요. 뭐 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들이고. 수원시 어떻게 바꾸실 거예요? 저는 수원이란 도시는 굉장히 멋진 도시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수원이란 도시를 갖다가 정확하게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분석을 했더니 수원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의지 그리고 여가 생활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2.5배가 높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김승원 의원님이 참 문화관광이 소속이라고 하는 것이 수원 시민들한테는 엄청난 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문화예술 향후의 생각이 2.5배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민선 7기까지의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민선 8기 이후에 수원이라는 도시는 크게 지금 3가지 정도로 해야 될 일이 있다. 첫째는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것이 일상적으로 향유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문화예술이 일상으로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했거든요. 문화예술은 일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매우 좋은 도구이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문화예술이 일상적인 공간으로 이제
그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이제 수원은 사실은 인구가 125만이 넘는데 또 그 추경 예산 포함해서 한 4조 원 정도 되는 예산을 쓰고 있지만은 사실은 그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재정적으로 여유 있는 도시가 아니에요. 네. 그런데 해야 될 일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을 좀 벌어야 됩니다. 네. 돈을 버는 일은 크게 뭐 제가 봐선 뭐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뭐 산업단지를 유치하거나 이거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지금 더 이상 그린벨트를 이제 훼손할 수 있는 공간들은 전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대신 있는 공간 속에서 판교 벤처밸리 같은 것들을 더 유치해서 벤처밸리 타운을 좀 만들어내는 방법들, 또 세계적인 문화예술 공연을 화성과 함께 연계해서 유치해서 이제 그 공연을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앞쪽으로 굉장히 넓은 공간들이 이렇게 재개발해서 이런 연구단지를 더 확대할 수 있는 공간들이 좀 남아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새롭게 변모시키게 되는 이런 내용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그 내용들이 나타나게 되느냐, 바로 수원 시민들이 수원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당당함을 갖게 됩니다. 최근에 그 전국적 여론조사가 있었는데 어떤 여론조사였냐면 내가 가장 사는데 자랑스러운 도시, 그러니까 내가 이 도시에 살고 있는 것이 자랑스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수원이 경기도에서 5위를 했어요. 굉장히 그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1등이어야 하는데. 예, 그래서 1등이 과천, 2등이 성남, 예, 또 3등이 저 용인, 그리고 4등이 화성, 5위가 수원이에요. 화성시가 우리보다 시민들이 더 좋은 도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 그래서 전국적으로 수원은 이제 11위로 나왔는데,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시 그 여러 가지 이제 문화예술 향유나 또 경제적 기반, 안정된 사회복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다 다시 이제 새롭게 하는 방법들을 통해서, 또 이제는 우리 수원이 진짜 세계적인 도시거든요. 세계 문화유산도 있고 세계 기록유산도 있고, 우리 또 그 김승원 의원님이 능행차 이런 부분들을 세계 무형유산으로 만들려고 엄청 노력하고 좋네요. 계십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합쳐지고 삼성이 있죠. 거기다가 다양한 문화 콘텐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통해서 수원이 진짜 세계적인 도시, 나는 진짜 세계 인류 도시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게 하는 그런 도시로 만드는 것들이 또 뭐 저의 생각이고 또 김승원 의원님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김승원 의원님, 이런 비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원 국회의원으로서.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도 공부할 게 많으실 거라 생각했는데 네. 일단은 토대가 단단하셔서 좀 안심이 된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수원에 국회의원이 5분 계시는데, 근데 수원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 한 분 한 분이 되게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김진표 의원님께서는 수원 군공항 이전을 하고 그 자리에 정말 엄청난 그 테크노밸리를 실리콘밸리 같은 것을 이제 유치를 해서 수원의 이제 먹거리 제2의 또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주고 계시고, 또 행안위 계시는 백현 의원님께서는 수원이 이제 특례시가 돼서 사실은 지금 벌써 한 3만 분이 예전에 근데 뭐 보조금을 뭐 8만 원 이렇게 받았다면 지금은 이제 20만 원 넘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재정도 하나씩 이렇게 마련해주고 계시고, 또 박광호 의원님께서는 법사위에서 또 관련된 훌륭한 법들을 통과시켜 주시고, 저는 이제 문체위에서 수원의 이제 문화도시, 법정 문화도시라든가 또 이제 스마트 관광도시라든가 또 미디어 아트 사업, 세계유산 축전 사업 등등 아마 5분이 열심히 조화롭게 일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올해 새로 오실 수원시장님께서 그런 힘에 아주 융합적인 노력을 더 해주시면 수원이 몇 년 이내에 확실하게 다른 그런 변화된 모습, 제2의 창업이라고 부를 정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갖고 일을 네.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저기 수원하면 뭐니 해도 수원 화성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뭐 김준욱 교수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화성 뭐 수원 화성의 전문가, 그리고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고 또 문화 콘텐츠 개발을 그 동안에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도 있었고
또 이제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수원 화성을 어떤 식으로 더 키워낼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제가 이제 수원서 자라면서 특히나 이제 그 자란 곳이 대유평이라는 곳이에요. 초중고등학교를 다 그 동네에서 나오고 그 대유평은 이제 정조가 만든 개혁의 혁신 터전이거든요. 농업 개혁의 터전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조를 공부하고 또 화성을 연구했는데 제가 2003년 2월 달에 수원시의 학예연구사 연구직 공무원으로 처음 이제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주 그 현장에서 행정 경험을 한 사람인데 와서 보니까 정조나 화성과 관련된 정말 너무너무 좋은 문화 콘텐츠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뭘 기획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너무 참 사실 충격적이었죠. 이렇게 좋은 자원이 있는데 이 세계 모든 중요한 관광지라고 하는 것이 다 역사 자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또 역사 자원을 토대로 해서 문화 공연이 이루어지는 것들인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당시 이제 창덕궁 뭐 경복궁 앞에 뭐 수문장 교대의식 이런 게 있었는데 수문장 교대의식 같은 것들은 기록이 사실은 제대로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근데 화성 행궁 같은 경우는 화성행궁 수위 절목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록을 찾아서 보니까 이거는 뭐 완벽하게 지금 화성행궁 수위 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아주 좋은 문화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걸 제가 용역 같은 거 안 하고 제가 이제 직접 다 만들고 특히나 이제 정조가 1790년에 무예도보통지라고 하는 그런 무예서를 만들었는데 이 책은 201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무예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 무예를 활성화하는 것들 사실 몸으로 하는 무예야말로 정말 그 관광 자원이거든요. 네. 소림사 무예 공연 하루에 몇천 명씩 가서 그렇죠. 봅니다. 돈도 엄청나게 많이 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무예를 갖다가 재현하는 사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도 화성행궁 앞에서 무예 공연 정말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고 무예 공연장도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제 제안으로다가 제가 기획해서 만들어서 진행을 하게 됐고 그리고 화성에서 했던 지금 이제 행궁에서 하는 뭐 우리 화성문화제에 하는 다양한 문화 행사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거의 대부분 이제 제가 연구직 공무원으로 있을 때 기획하고 그리고 시나리오도 다 짜고 그러면서 이걸 활성화하게 됐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수원이라는 도시는 정조의 도시다. 실제 정조가 수원에 와서 산 일은 30일도 채 안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수원을 정조의 도시라고 하는 걸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런데 그 이전까지는 그런 일들이 전혀 없었죠. 아까 그 다산 그 연구재단의 김문기 이사장님이 오셨는데 저한테 손 꼭 붙잡고 김 교수가 나중에 수원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게 되면 이제 정조와 다산까지 추가해줘 라고 가셔서 고맙습니다. 아니 남양주에서 해야 되는데 남양주에 사시는 분이신데 네, 일부러 찾아오셔서 다산까지 제가 앞으로 되면 거중기라고 하는 것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에요. 이 거중기는 유럽에서 정말 엄청난 도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다산이 만든 거중기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만든 크레인을 그대로 그 크레인을 만들었던 책이 조선까지 건너와요. 예, 조선까지 건너와서 다산이 그 책을 보고 이제 거중기를 만들게 됐고요. 화성성역 의궤에 나오는 기록들이 여러분 파리 에펠탑을 통한 파리 신파리를 만드는데 화성의 도시계획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믿을 수가 없겠죠, 그죠? 제가 책에도 써놨습니다만 1896년이 바로 조선과 프랑스가 수교된 지 10주년 되는 해인데 그때 프랑스 대통령이 요구한 조선의 선물이 뭐냐? 원행을묘 정리의궤. 바로 정조당의 8일간의 화성행차를 기록한 원행을묘 정리의궤를 선물로 요구를 해요. 프랑스 대통령이. 그래서 그 책을 선물로 주고 화성성에 같이 줬는데 프랑스 사람들이 그걸 연구했어요. 연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불어로 번역을 합니다. 1899년에 화성성역 의궤를 불어로 번역을 해요. 놀라울 일이죠. 불어로 번역하고 그 안에 나오는 도시계획 기법을 바로 1900년 세계 만국박람회가 개최되는 에펠탑,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세느강 오른쪽에 있는 신파리를 만드는데 그대로 적용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화성이 갖고 있는 세계적인 가치인데 이 가치를
사실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가치를 이제 정확히 아는 사람이니까 그것을 갖다가 수원 사람들에게 인식시키고 그 인식된 것들을 확대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문화 자원으로 만들고 이젠 더 나아가서 세계 속의 수원으로 만드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것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발언 들어보니까 김준혁 교수님이 단순히 역사학자가 아니라 아이, 도시 그럼요. 전문가 그럼요. 그런 면모가 드러났고요. 김순호 의원께서도 뭐 정조대왕의 능행차 예, 예. 세계 무형유산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네. 좀 말씀을 해주시죠. 뭐 그것과 함께 그냥 제가 정조대왕이 우리 수원의 미래를 그 당시에 미리 그려놓지 않으셨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수원은 이제 4대 문이 있는데요. 그 이름을 보면 남문은 이제 팔달문이잖아요. 교통이 사통 팔달. 지금 수원이 더 발전하려면 뭐 철길이라든가 도로길이 더 잘 뚫려서 여기 시민들이 잘 다니시기 좋은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고, 북문은 또 장안문입니다. 여기 사는 분들이 오래오래 편안하게 살아라라고 이제 정조대왕께서 이렇게 이름을 지으셨는데, 수원에 사시는 분들이 정말 청년들은 결혼해서 아이 낳고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토대, 그리고 여기서 자란 청년들은 딴 곳에 가지 않고 여기서 직장, 일거리를 구하고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먹거리, 이런 토대를 마련해서 민생이 오래오래 편안하게. 그다음에 창룡은 또 그 비상한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죠. 교수님. 그러면 수원이 이제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 예전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있었던 그런 비행장들이, 그런 군사구역들이 다른 곳으로 간다거나 이런 도시의 재정비가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 화선은 이제 꽃피고 영화롭다는 뜻인데 그게 문화인 것 같아요. 수원 시민의 문화의 꽃이 수원 곳곳에서 잘 피어날 수 있는 그런 곳을 정조대왕께서 미리 다 이렇게 지어 놓으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정조대왕의 핵심이 그 화성능행차입니다. 화성능행차. 그렇죠. 그 서울에 있던 노론이죠. 네. 네, 형님. 노론의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해서, 또 탕평을 위해서 수원에 행궁을 지으시고, 또 수원을 작은 서울로, 작은 수도로 만드시고, 또 화성의 사도세자, 억울하게 당쟁에 의해서 돌아가신 사도세자를 모시면서 어머니의 한을 그 수연을 통해서 풀어주셨던 그 행사, 국가적인 행사를 저희가 계승해서 정말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브랜드이거든요. 우리나라에 많은 축제가 있는데 물론 이제 피부에다가 이제 진흙을 바르기도 하고 또 산천어를 잡기도 하고 아주 외국에서는 볼 수 없는 축제이긴 하지만, 사실은 혼과 그런 것이 들어가 있는 거는 우리 화성 능행차가 가장 세계인들에게 알리기 좋은 것이 아닌가. 네. 시작이 그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마침 모였으니까 뭐 책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또 뭐 대선 얘기가 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저 같으니까. 관심들이 다 거기 가셨을 텐데. 아니 그러면 사실은 기왕이면 대선 전문가들 대선 맥주 하시는 두 분이 의견을 좀 얘기해 주세요. 아니, 예. 한번 저- 청해 드릴까요? 그럼요. 우리 박수 한번. 예. 아니 예. 대선에서 이겨야 사실 지선에서 이길 수 아이, 있는 것이고, 그럼요. 이게 예. 뭐 상관관계가 뭐 거의 형동생 사이, 아니 부모 자식 사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아니 저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요. 박시영 대표님, 지금 중앙일보 조사가 나왔는데 오차범위 밖으로, 오차범위 안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예. 다른 또 조사를 보면 오차범위 아니긴 합니다만 또 이재명 후보가 뒤지는 걸로 또 엎치락 나왔어요. 뒤치락 하죠. 이게 뭐 지금 정확하게 판세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저는 뭐 그 설 때 아마 굉장히 지지자들이 열심히 설득 작업들을 했어요. 지인들을. 그걸 뭐 소식을 많이 접했는데, 실제로 이제 그 5, 60대들이 많이 주변에 고민했던 분들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많이 돌아온다는 얘기를 사실 많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자녀분들 2030들은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설득되지 않더라, 이런 목격담들도 많이 들었는데, 그렇지. 예. 근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후보의 상품이 좋으니까 이제 그 설 밥상에서 조금 앞섰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어요. 가장 큰 특징적인 것은 뭐였냐면, 과거에는 설 명절 때 주로 어르신들이 대선 얘기, 정치 얘기를 꺼내십니다. 선거 얘기를 꺼내시는데, 이번에 이제 60대, 70대 이런 어르신들이 대개는 대선 얘기를 안 하시더라. 이게 이제
많이 확인이 됐었습니다. 그만큼 윤석열 후보에 대한 확신들이 없는 거죠. 그분들이 전통적인 보수층들이 볼 때도 불량식품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었고요. 예. 이제 그래서 그 당시에 설 때 영향을 끼친 이슈들을 보면 열린공감 TV가 그 녹취록 김만배와 정영학의 녹취록을 공개했었고 그 부분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만 그 흔히 말하는 기성 언론들이 거의 다뤄지지 않았거든요. 간단하게 보도하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반면에 김혜경 여사와 관련된 얘기는 계속적으로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백병전에서는 굉장히 성과를 거뒀지만 그런 어떤 악재들이 약간 있었고 호재가 오히려 많이 보도가 안 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명절을 거치면서 우리가 조금 그 이재명 후보가 좀 치고 나가는 국면이 좀 있었는데 그 뒤로 명절을 마치자마자 또 김혜경 여사 관련해서 그게 더 증폭이 됐었어요. 한 2일, 3일 막 이러면서 그래서 좀 악재를 만나는데 그 목요일 날이죠. 목요일 날 TV 토론 1차 하면서 사실 이재명 후보가 뭐 토론 잘한다는 건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데 지지자들이 볼 때는 조금 아쉬움도 있었을 거예요. 좀 더 몰아붙이고 확실하게 한 방을 좀 매겨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텐데 되게 이제 그 TV 토론이라는 게 기대 대비 평가예요. 후보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심상정은 토론 잘하는 줄 알아. 안철수는 지난번 대선 때 다 봤어. 윤석열은 뭐 경선 때 보니까 많이 부족하던데 이런 어떤 기준치가 좀 다 달랐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지지층들도 뭐 저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 이게 막 허세를 좀 떨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 그 앞두고 그 양 후보가 똘똘 뭉쳐 있기 때문에 네. 그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단점이 보여도 그게 장점으로 이해되고 싶은 거고 네. 또 상대 후보의 장점이라도 단점으로 보고 싶은 마음이 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토론에 대한 평가는 지극히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보수층들도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속으로는 너무 저 준비가 안 돼 있구나. 네, 속으로는 아마 그럴 그 거예요. 국정을 맡을 만한 네. 정책적 준비라든가 시대적 흐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들은 뭘 보냐면 국제사회가 이렇게 좀 앞으로 뭐 이 감염법 문제도 그렇고 미중 간의 갈등 문제도 있고 기후 문제 굉장히 심각한데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오는데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유심히 보는 겁니다. 보는데 윤석열 후보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준비가 안 돼 있었지만 나름대로 이제 응기응변하면서 뭐 제스처를 크게 가져가면서 마치 이제 약간 주도하는 느낌을 좀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깐 착시 현상은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이제 토론이 한 번, 두 번, 세 번 갈 때마다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곡차곡 쌓아놓고 평가를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나무 숲이라는 여의도 그 보좌진들이 주로 이제 글을 쓰는 거기에서 이제 국민의힘의 관계자가 글을 썼죠. 과거 이제 보수 세력 하면 유능하다, 일을 잘한다. 이런 부분이 트레이드 마크였는데 이번에 우리는 정말 함량 미달의 후보를 내놨다. 통탄스럽다. 이런 것을 토로를 했거든요. 저는 그게 많은 분들한테 회자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이재명 후보가 사실 그동안의 캠페인이 좀 복잡했어요, 사실. 복잡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뭐 줄리 문제라든 김건희 관련해서 여러 뭐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사실 무속 논란 뭐 이것도 무속은 분명히 상당히 세게 먹히는 것 같아요. 위력을 발휘하는 것 같고요. 그럼요. 그다음에 여러 이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각각의 대응은 합니다만 우리가 언론 환경도 안 좋고 이런 상황에서 캠페인의 줄기를 조금 분산되는 느낌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 제안을 했는데 2018년, 19년, 20년 3년간 성장률 통계를 냈더니 경기도가 9.6% 압도적인 성장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이 4.2%인데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냥 단순화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탁견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역을 경기도처럼 성장시키겠다, 키우겠다. 해서 각 지역별 예를 들면 대구를 경기도처럼 키우겠다. 이재명은 합니다. 이런 식의 경북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막연하게 이재명이 똑똑하고 경기도에서는 일은 제법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동안에는
정책 성과를 중심으로 개별적인 성과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전달했는데 성장률이라는 하나의 수치로 딱 설명하면 훨씬 더 임팩트 있게 다가설 것 같아요. 간단 명료하게.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가닥이 좀 잡히는 것 같아서 저는 여전히 뭐 2, 3% 밀리고 있다 이렇게 보고 뛰는 게 더 좋다. 그래 더 경각심을 가지고 열심히 뛰는 거니까.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계속 앞서고 있잖아요. 그만큼 상품이 이재명이 아니냐의 구도지 이재명과 윤석열의 구도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 이제 발광체냐 반사체냐. 네. 그 발광체는 왜냐하면 이재명이죠.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를 찍는 이유가 정권 교체 때문이지 윤석열의 어떤 매력도 그러니까 자질 능력 아니면 정책 공약에 마음이 들어서 찍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렇죠. 이제 여론조사에 드러난 거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는 능력과 자질, 그다음에 정책과 공약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후보의 상품에 대한 비교 자체가 구글 트렌드 이런 데에서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슈몰이는 훨씬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하고 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제 뭐 심야토론 KBS 심야토론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들 있을 텐데 보시면 이제 김영준 교수도 계속 샤이 이재명을 얘기하거든요. 저는 샤이 이재명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놓고 도덕성이나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대놓고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는 못하지만 워낙 네거티브 공세가 심하니까요. 네. 그러나 이제 표를 찍을 때는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누굴까 먹고 사는 그렇지. 문제 네. 이 판단을 하게 될 거고 그래서 과거에는 샤이 보수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샤이 보수보다 오히려 샤이 이재명이 더 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굉장히 긴장하고 열심히 뛰어야겠습니다만 비관적으로 저는 전혀 보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론회라든가 이후에 그리고 또 대장동 이슈에 굉장히 눌려 있었는데 김만배 저 녹취록이 나왔고 정영아 거기에서 어제 열린공감 TV가 또 하나 밝혔죠. 밝혔고 또 곽상도 구속도 됐고 등등을 해서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다음 토론부터는 아마 이재명 후보가 공격적 스탠스로 맞받아 칠 겁니다. 이제 그런 어떤 기세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길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네. 저 잠깐 제가 좀 이야기 어제 제가 이제 MBN 뉴스와이드 출연해서 뭐 최근에 여론조사라든가 이재명 대선 후보 관련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바로 100% 이재명 후보가 승리한다. 그 이유를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지난 TV 토론의 시청률이 39%다.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토론의 시청률 중에 두 번째로 높았던 시청률이었고요. 그런데 또 유튜브는 그때 없었잖아요. 1등한 분이 김대중 대통령인데. 그렇죠. 예. 유튜브까지 합하면 아마 역대 최고가 그렇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바로 뭐냐면은 많은 국민들이 이 대통령이 사실 뭐 이 누가 더 나은 대통령이냐 어떤 정책에 대한 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 선거 관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선거 정말 관심이 많은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번 TV 토론을 보면서 윤석열은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이재명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마음 굳혔을 거다라고 하는 게 제가 이제 첫 번째 했던 이야기고요. 두 번째 했던 이야기는 명절 때 제 아들 두 놈이랑 했던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방송에서. 이놈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야, 니들 도대체 20대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이재명 지지를 안 하느냐 그랬더니 아버지 저희는 문재인 정부가 그냥 싫어요. 그래서 왜 싫으냐 그랬더니 물어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애들이 그냥 싫대. 우리 아들들은 아닌데 아들 친구들이 그러면서 우린 군대까지 갔다 왔는데 뭐 여자들 더 대우해 준다. 뭐 부동산 어쩌고 저쩌고 막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런데 아버지 우리 애들이 말이죠. 문재인 정부 싫어하는데 그렇다고 윤석열을 지지하지는 않아요. 도대체 저 사람을 찍을 수가 없다는 거야. 찍을 수가. 그래서 우리들이 문재인 정부는 싫어하지만 선거가 되면은 그래도 이재명을 찍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은 찍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만 지지 구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지 구조가 이재명 쪽이 훨씬 더 양호하다는 거죠. 40대, 50대의 지지를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60대 초반을 조사해 보면 60대 초반, 65세까지는 대등한 싸움을 지금 벌이고 있어요. 과거에는 거기가 보수의 아성이었는데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은 쉽게 안 변하거든요.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투표하는 층이고 상대적으로 스윙층이라고 할 수 있는 층이 20, 30대거든요. 여론조사 해보면 TV 토론 보면서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라고 응답이 가장 많이 나오는 층이 과반 이상이 나오는 층이 20, 30대예요. 그래서 20, 30대 기반이 특히 이제 30대는 박빙 싸움 벌이고 있는데 20대 기반이 지지가 지금 높은 윤석열 후보가 훨씬 더 불안한 지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역시 그 반사체의 한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성원 의원님 그 수원 민심이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우리 박시영 대표님이 쓴 책 항상 많이 읽고 있는데요. 선거는 프레임 전쟁이라고. 위너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네, 맞습니다. 아주 잘 감명 있게 읽었는데 선거는 또 이제 프레임 싸움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정권 교체냐, 정권 유지냐 처음에는 이제 그런 프레임으로 많이 이제 물어봤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 선거는 그 소년공에서 독학으로 자기의 앞길을 개척하면서 또 변방의 한 작은 자치단체 시장에서 도지사 그다음에 대권 후보까지 이렇게 도전하는 또 국민들 시민들의 힘에 힘입어서 도전하는 이재명 어떻게 보면 서민과 중산층의 대표자를 지지할 것이냐 아니면 정말 검찰 권력 정치 검찰로서 그동안 특권 누려왔고 또 자기가 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부당한 결정을 해온 그런 특권 세력 어떻게 보면 이제 수구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세력의 대표자로 나온 윤석열을 지지할 것이냐 그런 싸움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항상 제 마음속에는 그 노무현 대통령님 그 연설이 있는데요. 조선 건국 600년 이래 그렇지. 지배층이 한 번도 바뀌어 본 적이 없는 그 우리나라의 그 아픈 역사 지금 해방 전에는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말기에는 권문세가 일제가 들어오니까 친일파 또 미군이 들어오니까 친일 세력이 독재 세력 그다음에 정치군인 정치검사들이 쭉 족볼 수고 언론에 의해서 이어져 온 이 기득권 부패 세력들을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의 마지막 전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한마디만 더 보태면 역대 그 우리 이제 세 번의 정권을 창출하지 않았습니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세 분의 걸출한 리더를 만나봤는데요. 저는 그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신다면 세 분보다 더 저는 그 국정을 잘 이끌어 갈 것이다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페북에도 글을 썼습니다만 DJ가 많이 연상되기도 해요. 이재명은. 그렇죠. 왜냐하면 굉장히 실용적이고 다방면에 해박하고 정책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탁견이 있어요. 두 번 그리고 그것이 이념적으로 고민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실용적 접근들을 합니다. 두 번째는 기득권 구조와 맞설 배짱과 용기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닮았죠. 그런 어떤 강한 소신, 개혁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의에 한가하는 그런 어떤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 과정이 입증을 하죠. 세 번째는 저는 그 추진력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봅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또 연상되는 느낌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과감하게 신중하게 고민하되 판단이 있으면 과감하게 돌파하는 그런 어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국민들이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인들이 한다 말은 많이 하는데 되는 걸 별로 못 봤거든요. 시원스럽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때나 성남시장 시절에 보여줬던 것을 많이 인상 깊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장점들이 굉장히 뭔가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는 사실 많이 다른 유형의 분이세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과는 딱히 어떤 부분이 비슷한지는 저는 조금 못 느끼겠으나 적어도 DJ와 그 노무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특장점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그 부분을 잘 고루 갖고 있는 리더다. 저는 뭐 그런 생각 가져서 기대가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은 민주당 정권은 10년 최소 10년 후에 끝난다. 최소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김준혁 수원시장 된다면은 전 최소 12년. 여러분 뭐 하여튼 이런저런 또 너스레를 섞어 가지고 오늘 북콘서트 진행했습니다. 자, 김준혁 수원시장 후보가 낸 책
수원은 앞으로 이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널리 알려주시고 또 김준혁의 기능성, 가능성에도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김준혁 교수와 함께한 북 콘서트 오늘 함께해 주신 김승원 의원님 그리고 박시영 대표님 그리고 김준혁 교수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더욱 웅비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김용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